새벽 1시 17분 휴대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 때의 짧은 진동이 아니었다. 전화가 걸려올 때의 긴 진동이었다. 웅웅웅. 침대 옆 협탁의 나무판에 바짝 붙어 울리는 소리가 마치 갇힌 나방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날갯짓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잠결에서 끌려 나오듯 깨어났다. 의식은 아직 허공 어딘가에 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더듬고 있었다. 화면의 빛이 어둠 속에서 터지듯 번졌고 눈이 따가워 나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다. 시어머니. 두 글자가 화면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마치 붉은 경고등 두 개처럼. 내 첫 반응은 화가 아니라 긴장이었다.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에 좋은 소식이 담겨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온갖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넘어지셨나? 갑자기 아프신가?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어머니? 나는 무의식적으로 평소 시어머니를 부르던 호칭을 썼다. 목소리에는 아직 잠기운이 묻어 있었고 쉬고 흐릿했다. 지은아, 나 좀 데리러 와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로웠다.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사람처럼. 나 지금 동서울 종합버스터미널이야. 강변역 쪽 30분 안에 와서 나 좀 데려가. 빨리. 동서울 종합버스터미널. 우리 집에서 동서울 종합버스터미널까지는 차가 막히지 않으면 20분 정도 걸린다. 30분이면 딱 맞았다. 그녀는 내게 왜요? 라고 물을 시간도 네, 나 못 가요 라고 말할 여지도 주지 않았다. 30분 안에라는 분 단위까지 정확한 제한 시간을 내 귀에 밀어넣으며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났어요? 묻지 말고 일단 와.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당황이 섞여 있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수면을 두드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빨리 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침대에 앉은 채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 57초가 표시되어 있었다.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내게 임무 하나를 내려놓았다. 한밤중 1시가 넘은 시각, 혼자 차를 몰고 동서울 종합버스터미널까지 가서 그녀를 데려올 것, 그것도 반드시 30분 안에. 옆에서 남편 박현우가 몸을 뒤척이며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다시 깊이 잠들었다. 그는 오늘 야근을 아주 늦게까지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12시였고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듯 잠들었다. 샤워도 하지 못했다. 너무 지쳐 있었다. 자기 엄마의 전화벨 소리조차 그를 깨우지 못할 만큼. 나는 그를 깨우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젖혔다. 발을 슬리퍼 안으로 밀어 넣었다. 침실 바닥은 차가웠다. 냉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와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옷걸이에 걸린 외투 하나를 잡아 끌어 어깨에 걸치고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자동차 키를 더듬었다. 어디 가니? 나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침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는 낡은 꽃무늬 손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고향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어두운 붉은색 바탕에 자잘한 꽃무늬가 찍혀 있었고 목깃의 단추는 가지런히 잠겨 있었다. 머리카락은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귀 뒤에서 흘러내려 있었다. 분명 내 움직임에 잠이 깬 것이었다. 엄마가 우리 집에 머문 지는 거의 한 달이 되어 간다.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경상북도 고향집에서 혼자 지냈다. 나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엄마를 서울로 모셔왔다. 엄마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복도의 야간등이 엄마 뒤에서 비쳐와 그녀의 윤곽을 어두운 그림자처럼 도려내고 있었다. 엄마의 몸 전체가 희미한 노란 불빛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마치 빛바랜 오래된 사진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처럼. 엄마, 아직 안 잤어? 내 휴대폰 울리는 소리 들었어? 엄마의 말투는 담담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엄마의 눈이 내 손에 쥔 자동차 키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전화했어? 시어머니. 동서울 종합버스터미널에 계시다면서 데리러 오라셨어. 지금? 응. 새벽 1시에? 응. 그분이 왜 버스터미널에 계셔? 원래 고향에 계신 거 아니었어? 나도 몰라, 엄마. 묻지 마. 30분 안에 오라고 하셔서 빨리 가야 해. 나는 외투를 여미고 자동차 키를 꽉 쥔 채 문 쪽으로 걸어갔다. 엄마는 비켜서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침실문 앞에 서 있었다. 높지는 않지만 아주 단단한 벽처럼. 엄마의 몸이 길을 막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내 얼굴 위에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내가 익숙한 어릴 때부터 수없이 보아온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 표정의 뜻은 이랬다. 잠깐만, 내가 생각 좀 해보자. 엄마, 좀 비켜줘. 시간이 없어. 지은아. 엄마가 손을 뻗어 내가 자동차 키를 쥔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감겼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단단했다. 너 가면 안 된다. 나는 멍해졌다. 왜? 엄마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입술을 살짝 다물었다. 어떤 말을 꺼낼지 말지 가늠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2초 동안 침묵했다. 그 2초 동안 복도의 야간등이 미세한 전류음을 냈다. 지지직,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귓가를 맴도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분이 버스터미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했니? 아니. 혼자 있는지, 누군가와 같이 있는지 말했어? 아니. 왜 꼭 내가 가야 하는지, 택시는 왜 못 부르는지 말했어?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새벽 1시에 너 혼자 운전해서 동서울 종합버스터미널로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한 거야? 엄마의 질문 하나하나가 모처럼 내 머릿속에 박혔다. 질문 하나가 박힐 때마다 나는 내가 마땅히 생각했어야 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나는 30분 안에 라는 말에 쫓겨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마치 시작 버튼이 눌린 로봇처럼 명령을 수행할 줄만 알았지. 그 명령이 합리적인지 안전한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엄마, 그래도 그분은 내 시어머니야. 무슨 일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신 건데 내가 안 갈 수는 없잖아. 내가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겨울날의 얼음 조각처럼. 내 말은 급하게 나가지 말라는 거야. 먼저 전화해서 상황을 정확히 물어봐. 위치를 보내달라고 하고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곁에 누가 있는지,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확인해. 다 확인한 다음에 갈지 말지, 어떻게 갈지, 누군가를 데리고 갈지 결정해. 엄마는 내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길을 터주었다. 내가 가겠다면 내가 막지는 않아. 하지만 먼저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복도에 불이 꺼졌다. 음성 감지등이었다. 소리가 감지되지 않자 자동으로 꺼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나는 엄마의 숨소리를 들었다. 가볍고 고른 숨소리. 어릴 때 내가 잠들지 못할 때마다 엄마가 내 침대 곁에 앉아있던 그때의 숨소리 같았다. 그 숨소리는 사람을 안심시켰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뒤에서 버텨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3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또 3번 울렸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6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상대방이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라는 글자가 마치 머리 위에서부터 끼얹어진 찬물 같았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통화 중이었다. 3번째도 통화 중. 4번째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발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번져 올라오고 있었다. 덩굴처럼 사지를 휘감아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굳어가는 것 같았다. 안 받으셔. 나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복도의 음성 감지등이 다시 켜졌다. 아마 엄마가 발을 한 번 굴렀기 때문일 것이다. 불빛 아래 엄마의 표정이 선명해졌다. 엄마는 당황하지 않았다. 조급해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크게 놀란 기색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표정만이 떠올라 있었다. 그 표정의 이름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였다. 내 전화를 안 받으면서 30분 안에 오라고 했다고.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오래 놓아둔 물 한 컵처럼. 지은아, 생각해봐. 이게 정상적인 일이니? 나는 입을 열었다. 아마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이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한 바퀴 맴돌다 다시 삼켜졌다. 정말 배터리가 없었다면 전화를 끊은 뒤 어떻게 전원을 껐을까?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왜 내가 다시건 전화를 끊었을까? 동서울종 합버스터미널. 한밤중. 혼자. 30분 안에 반드시 도착해야 함. 전화를 받지 않음. 전원 꺼짐. 그 조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지더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냈다. 엄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엄마는 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정걱정되면 현우랑 같이 가. 둘이면 서로 돌볼 수 있잖아. 내가 혼자 가겠다면 그것도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먼저 생각해봐. 내 시어머니가 평소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는 문을 닫았다. 나는 복도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손에는 자동차 키를 꽉 쥔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머릿속은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 같았다. 모든 프로그램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현우의 코 고는 소리가 침실에서 흘러나왔다. 한 번, 또 한 번 평온하고 규칙적이었다. 밤중에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았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기 엄마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도, 자기 아내가 하마터면 혼자 차를 몰고 동서울 종합버스터미널로 갈 뻔했다는 것도, 방금 우리 집안에서 말 없는 대치가 벌어졌다는 것도. 나는 침실로 돌아갔다. 침대 옆에 잠시 서 있다가 허리를 굽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현우야, 일어나 봐.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박현우. 나는 힘을 더 실었다. 응. 왜? 그가 힘겹게 눈을 가늘게 떴다. 겨울잠에서 억지로 깨워진 곰처럼 의식은 아직 꿈과 현실 사이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동서울 종합버스터미널에 계신다면서 나보고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 그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다. 뭐? 그가 몸을 일으켰다. 이불이 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며 낡은 티셔츠를 입은 상체가 드러났다. 우리 엄마가? 지금? 응, 새벽 1시 넘어서 전화하셨어. 30분 안에 오라고 하셨고. 내가 다시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고, 나중에는 전원이 꺼졌어. 그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자기 휴대폰을 집어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통화 기록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다. 그의 엄마는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나에게 전화했다. 내가 전화해 볼게. 그가 말했다. 전원 꺼져 있어. 그래도 그는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몇 초 동안 조용하더니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살짝 굽어 있었다. 복도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바닥 위에 가느다란 선 하나를 그렸다. 그의 옆얼굴은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고 나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 현우야, 너희 어머니가 왜 나한테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 생각해?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답답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메아리 같았다. 형님이나 형수님이랑 싸우신 거 아닐까? 모르겠어. 여긴 왜 오신 거야? 원래 다음 주에 오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 모르겠다고.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곧 무언가를 깨달은 듯 다시 낮췄다. 말했잖아. 나도 모른다고. 엄마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침실 안을 두어 바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멈춰 서서 창가 앞에 섰다. 커튼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틈 사이로 바깥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어 그의 손과 얼굴을 창백하게 물들였다. 나 경상북도 본가에 한번 다녀올게. 그가 말했다. 지금? 지금. 너 미쳤어? 한밤중에 본가까지 운전해서 가겠다고? 4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야? 목숨 아깝지도 않아? 그럼 내가 어떻게? 엄마가 한밤중에 전화해서 버스터미널에 있다고 했어. 전화도 안 받고 전원도 꺼졌어. 내가 어떡하라고? 여기 앉아서 날 밝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쉽게 겁을 먹는 사람이 아니다. 결혼한 지 5년 동안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횟수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창가에 서서 커튼 끝을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다. 온몸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처럼 긴장해 있었다. 나는 다가가 뒤에서 그를 안았다. 그의 몸이 잠시 굳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풀어졌다. 그는 커튼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내 팔이 감긴 허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컸고 뼈마디가 뚜렷했다. 손가락 끝에는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아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거칠고 건조했다. 다시 한번 전화해봐. 내가 말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연결됐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받아졌다. 조금 전까지 전원이 꺼져 있었다가 다시 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였다. 엄마. 박현우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무거웠다. 어디야?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소리였다. 신호가 좋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현우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며 대략적인 내용의 흐름은 읽을 수 있었다. 잔뜩 찌푸려졌던 그의 미간이 서서히 풀렸다. 팽팽하게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가빠졌던 호흡도 점점 안정되었다. 알았어. 가만히 있어. 거기서 기다려.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가 형이랑 싸웠대. 집에서 뛰쳐나와서 마지막 고속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까지 온 거래. 현금도 별로 없고 휴대폰 배터리도 거의 없다면서 우리 보고 데리러 오라고 했어. 우리 보고? 우리 보고? 그가 다시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 너도 같이 오라고. 나도 같이 오라고. 그 도라는 한 글자는 아주 가벼웠지만 내 귀에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왜 나도 가야 하지?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아들 혼자 데리러 가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굳이 며느리까지 따라가야 한다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나는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박현우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옷장에서 어두운색 외투를 잡아 끌어 꺼내 입으면서 신발을 찾았다. 움직임은 빨랐다. 이미 쏘아져 나간 화살처럼 목표가 분명했고 한순간도 지체하고 싶지 않아 보였다. 잠깐만 기다려. 나 옷 좀 갈아입을게. 내가 말했다.
너는 가지 마. 그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신발끈을 묶으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넌 집에서 어머니랑 애 봐. 내가 다녀올게. 내 어머니가 나도 오라고 하셨다며?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가 일어섰다. 신발끈은 다 묶였고 외투도 입었고 자동차 키도 침대 옆 협탁에서 챙겼다. 그는 이미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친 사람이었다. 그는 내 앞으로 걸어와 양손을 내 어깨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여 내 눈을 바라보았다. 넌 자, 내가 엄마 모시고 바로 올게.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살짝 닿았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나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서 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들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침실에 서 있었다. 반쯤 걸친 외투를 입은 채 손에는 아직 자동차 키를 쥐고 있었다. 복도에 불이 꺼졌고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옆방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가늘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울음소리였다. 봄밤의 새끼 고양이 울음 같았다. 나는 아기 방으로 들어가 아기 침대에서 딸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울어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고 입술은 삐죽삐죽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 가엾어 보였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살살 토닥였다. 입으로는 음정도 맞지 않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이는 서서히 조용해졌다. 작은 손으로 내 잠옷깃을 꼭 쥐고 있었다. 숨결에서는 우유 냄새가 났다. 엄마, 여기 있어? 나는 아이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통과해 천장 위에 흐릿한 빛과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딸아이를 안고 흔들의자에 앉아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일어난 모든 일이 계속해서 뒤집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밤중에 형님 집에서 뛰쳐나왔다. 마지막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왔다. 동서울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화를 걸어 내게 30분 안에 데리러 오라고 했다. 내가 다시 건 전화는 받지 않았고 전원까지 꺼졌다. 그러다 다시 전원을 켜고 현우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했다. 지은이도 같이 오라고. 이 조각들은 끝내 하나로 맞춰지지 않았다. 나는 조금 전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 시어머니가 평소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머릿속으로 결혼 후 5년 동안 시어머니와 있었던 장면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그녀는 한식집밥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계속 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너 너무 말랐다. 나는 그때 이 시어머니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따뜻하고 넉넉하고 권위적이지 않다고. 결혼식 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너도 내 딸이야. 엄마가 잘해줄게. 나는 울었다. 감동해서가 아니었다. 내 친정엄마가 식장 아래에 앉아 있었고 나는 혼자 낯선 도시로 시집가는 중이었다. 시댁은 내가 기대야 할 유일한 곳처럼 느껴졌다. 임신했을 때 그녀는 전화를 걸어 나를 돌보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안 된다고 했다. 지금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둘이 먹는 거야? 대충 하면 안 돼. 그녀는 와서 보름 동안 머물렀다. 매일 다른 음식들을 해주었고 나는 4kg이나 살이 쪘다. 아이를 낳은 뒤 그녀는 손녀를 품에 안고 내려놓을 줄 몰랐다. 입으로는 계속 우리 현우 닮았네, 우리 현우 닮았어 라고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닮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이 100일 잔치 날 그녀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말했다. 이 아이 코는 현우 닮아서 다행이다. 지은이 닮았으면 낮았을 텐데. 나는 웃으며 네, 맞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형님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을 기억한다.
내 시어머니가 또 너를 농담거리로 삼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웃고 있구나. 그런 눈빛이었다. 설에 경상북도 본가에 갔을 때 그녀는 내게 부엌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채소를 써는 속도가 느렸다. 그녀가 말했다. 서울 며느리는 역시 다르네. 파 하나도 이렇게 느리게 썰고. 나는 웃기만 했다. 반박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박현우가 그 말을 듣고 엄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자 그녀는 곧바로 웃는 얼굴로 바꿔 말했다. 농담한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농담이었다. 매번 농담이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들, 바늘끝처럼 피부를 찌르는 말들. 그 말들은 모두 농담이라는 설탕 코팅에 쌓여 있었다. 그래서 화를 내기 어려웠다.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하고 속이 좁고 상황을 크게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감히 싸울 수 없어서였다. 그녀가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박현우가 중간에서 난처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관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작은 마찰이라도 생기면 그는 마치 불 위에 올려진 사람처럼 온몸이 불편해졌다. 차라리 말하지 않아도 되고 편을 들 필요도 없는 식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참았다. 매번 참았다. 하지만 오늘 밤 엄마가 한 마른 삽처럼 내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불편함들을 전부 파헤쳐 놓았다. 그것들은 그곳에 누워 있었다. 하나씩, 하나씩. 크고 작은 것들이었다. 어떤 것은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고, 어떤 것은 아직도 신선한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모르겠다. 그녀가 한밤중에 나더러 데리러 오라고 한 것이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어쩌면 아들 앞에서 자애로운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집에서 자신의 위치와 무게를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저 단순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알고 싶었다. 아기는 내 품에서 완전히 잠들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조용했다. 나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에 눕히고 작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이의 이마는 말랑하고 보드라웠고 아기만의 달콤한 향이 났다. 나는 아기 방을 나왔다. 엄마의 방을 지날 때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주황빛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엄마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엄마.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머리맡에 기대고 있었다. 몸에는 여전히 그 어두운 붉은색 낡은 손조끼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물 한 컵을 들고 있었다. 마시지는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다. 마치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만 허전하지 않은 승객처럼. 현우가 갔니? 엄마가 물었다. 응, 혼자 갔어. 너는 안 데려갔고? 나더러 집에서 엄마랑 아이랑 있으래?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컵 속의 물을 바라보았다. 컵 안에 물이 스탠드 불빛을 반사해 엄마의 얼굴 위에 작게 흔들리는 밝은 무늬를 만들었다. 지은아, 엄마가 몇 마디만 할게. 엄마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혼잣말처럼 낮았다. 들을래? 응, 엄마. 말해. 내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두고 내가 좋다 나쁘다 말하지는 않을게. 그분은 내 남편의 엄마야. 내가 존중해야 할 건 존중하고 효도해야 할 건 효도해야지. 그걸 내가 막지는 않아. 엄마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해. 너는 누군가에게 잘해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잘해주는 걸 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게 해서는 안 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너를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돼. 어른을 존중할 수는 있어. 하지만 존중한다는 이유로 너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엄마. 내 아버지가 떠난 뒤로 나는 거의 1년을 혼자 지냈어. 너는 내가 그 1년 동안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걸 아니? 엄마는 물컵을 침대 옆 협탁 위에 내려놓았다. 컵바닥이 나무에 닿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깨달았어. 내 평생 모든 사람에게는 미안하지 않게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만 미안하게 살았다는 걸. 나는 내 아버지에게 잘했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했고 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잘했고 내 외삼촌에게 잘했고 내 고모에게도 잘했고 모든 사람에게 잘했어.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니? 사람들은 내가 하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어. 설날에 내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렸는데 아무도 나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친척들은 와서 얼굴 한 번 보고 갔을 뿐, 돌아간 뒤에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 나는 베푸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졌어. 나는 나 자신을 성질도 없고, 요구도 없고, 경계선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버렸어. 엄마의 목소리에 마침내 금이 갔다. 누군가 가볍게 두드린 유리잔처럼 아주 가느다란 균열이 가운데에서부터 사방으로 번져 나가는 것 같았다. 지은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엄마는 그 말을 마치고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다. 그녀는 물을 삼킬 때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삼켰다. 나는 엄마의 침대 옆에 앉았다. 어릴 때처럼. 매트리스는 부드러웠고 앉자마자 푹 꺼지며 작은 웅덩이처럼 자국이 생겼다. 나와 엄마는 나란히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방 안에는 우리 둘의 숨소리만 오르내렸다. 벽에 걸린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똑딱, 똑딱. 1초씩 시간을 세고 있었다. 엄마, 내가 시어머니를 데리러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야? 엄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내 말은 그분이 가라고 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과 누가 불러서 가는 건 다른 일이야. 내가 먼저 마음을 내서 잘하는 것과 누군가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도 다른 일이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생각해봐. 왜 현우 혼자 가게 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너까지 오라고 했을까?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자기 아들이 데리러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을까? 꼭 며느리까지 가야 했다면 그분이 원한 건 운전기사였을까? 아니면 태도였을까? 태도. 그 단어는 열쇠처럼 내 머릿속에서 줄곧 닫혀 있던 문 하나를 열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나에게 30분 안에 차를 몰고 데리러 오라고 했다. 내가 다시 건 전화는 받지 않았다. 전원을 껐다. 그러다 다시 전원을 켜고 현우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지은이도 같이 오라고 강조했다. 이건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었다. 이건 시험이었다. 내가 말을 잘 듣는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지, 한밤중에 지시를 받으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하는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며느리인 내가 대체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정말 전화를 받자마자 혼자 차를 몰고 갔다면 그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효성스럽다고 느꼈을까? 아니면 마음속에 체크 표시 하나를 했을까? 이 며느리는 부르면 온다. 앞으로도 언제든 부를 수 있겠구나.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질문 하나하나는 등불 같았다. 내가 원래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구석들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그 구석에 놓여 있는 것들은 그다지 보기 좋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현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 만났어. 돌아가는 길이야. 밥 못 드셨대. 국수 한 그릇 끓여줘.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시선은 내 휴대폰 화면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찬장에서 소면 한 줌을 꺼냈고 냉장고에서 달걀과 대파, 어제 먹고 남은 삼계탕 국물을 꺼냈다. 냄비에 물이 끓어오르자 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었다. 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김이 피어올라 부엌 창문을 흐리게 만들었다. 나는 국수를 끓이면서 엄마가 조금 전 했던 말을 계속 떠올렸다. 너는 누군가에게 잘해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잘해주는 걸 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게 해서는 안 돼. 그 말은 씨앗처럼 내 마음속 어딘가 축축한 구석에 떨어졌다. 20분 뒤 현관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박현우가 먼저 들어왔고 시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다. 그녀는 짙은 회색 속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분명 울었던 모양이었다. 손에는 낡은 천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시골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일론 가방이었다. 거대는 사료공장이라는 한글 글자가 찍혀 있었고 가방은 이것저것으로 불룩하게 차 있었다. 엄마 오셨어. 박현우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난처함이 조금 섞여 있었다. 방금 까다로운 일을 하나 처리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일이 해결되기는 했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아 보였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거실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시선을 내게 고정했다. 그녀는 먼저 이 늦은 시간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곧장 자신의 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재생 버튼을 누른 녹음기 같았다. 지은아, 너는 모른다. 오늘 내 형님이 나랑 싸웠는데 얼마나 사납게 굴었는지.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편애한다고, 너희한테는 잘하면서 자기들한테는 못한다고, 내가 자기 집에 얹혀 살면서 밥만 축내고 일은 안 한다고 하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거칠었다. 배 속에 잔뜩 쌓여있던 말들이 마침내 쏟아낼 곳을 찾은 것처럼. 내가 그 집에 사는 건 맞지만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집도 치워줘. 내가 하는 일이 그 집 도우미보다 더 많아. 어머니, 먼저 신발 갈아 신으시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회색빛이 도는 천 신발이었다. 신발 윗부분에는 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조금 멋쩍은 듯 신발을 벗고 맨발로 현관 타일 위에 섰다. 박현우가 신발장에서 손님용 슬리퍼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놓았다. 나는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다 끓인 국수를 식탁 위에 올렸다. 옆에는 따뜻한 물 한 잔도 놓았다. 국수 위에는 술안 하나가 얹어 있었고 푸른 채소 몇 가닥이 둘러져 있었다. 국물은 닭육수 맛이었다. 냉장고에 있던 어제 끓인 삼계탕 국물을 데워 국물로 쓴 것이다. 시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그 국수 한 그릇을 바라보더니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은아, 그래도 내가 나한테 잘한다. 그녀가 그릇을 들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포개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녀가 국수를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주 급하게 먹었다. 후루룩, 후루룩. 면은 입안에서 몇 번 씹히지도 않은 채 목으로 넘어갔다. 몹시 허기진 사람 같았다. 국수를 먹는 틈틈이 그녀는 형님과 싸운 세부적인 이야기를 끊어질 듯 이어서 말하고 있었다. 입안에 음식이 있어 목소리는 불분명했고 나는 절반쯤 알아듣지 못했다. 엄마, 일단 다 드시고 말씀하세요. 박현우가 옆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를 한번 바라보았다. 입안에는 아직 국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엄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밥 다 먹으면 쉬게 해. 무슨 일이든 내일 얘기해. 한밤중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한동안 화면 위에 머물렀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엄마 말이 맞았다. 한밤중은 가족 갈등을 처리할 시간이 아니다. 밤이 되면 사람의 감정은 확대된다. 분노는 더 분노가 되고 억울함은 더 억울해진다. 모든 감정은 밤의 색깔을 입고 짙고 비현실적으로 변한다. 그 시간에 내뱉은 말과 내린 결정은 날이 밝은 뒤 종종 후회와 어색함으로 바뀐다. 시어머니는 국수를 다 먹었다. 그릇을 들고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그녀는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손등으로 입가를 닦더니 박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야, 엄마가 너희 집에서 며칠만 지내도 되겠니? 나 내 형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박현우가 나를 한번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을 너무 잘 알았다. 그는 내 의견을 묻고 있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묻지는 못했다. 그가 듣게 될 대답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어떤 요구든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들어줘야만 하고, 조금도 의논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제가 객실 정리할게요. 내가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과 젓가락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물소리가 콸콸 울렸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박현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둘 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어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말의 속도와 억양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감정은 여전히 들떠 있었고 박현우는 계속 응,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고 있었다. 객실은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새로 고쳤다. 벽은 연한 베이지색 페인트로 칠했고 바닥은 강화마루를 깔았다. 창문은 남향이라 낮에는 햇볕이 잘 들었다. 나는 옷장을 열어 깨끗한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를 꺼냈다. 침대에 깔고 반듯하게 펴서 손으로 툭툭 두드렸다. 그리고 장에서 두꺼운 이불 하나를 더 꺼내 접어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시어머니가 추위를 탈까 봐 걱정됐다. 3월이라 아직 날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노인은 추위에 약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작은 스탠드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는 스위치를 켜보았다. 불은 잘 들어왔다. 커튼을 쳤고 창문은 환기가 되도록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열어두었다. 바닥도 닦았고 협탁도 닦았고 옷장 손잡이도 닦았다. 나는 방 안에 잠시 서서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야 밖으로 나왔다. 어머니, 방 정리됐어요. 피곤하시면 들어가서 주무세요. 나는 거실 입구에 서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객실 문 앞으로 걸어가 안을 한번 들여다보았다. 좋네. 지은아, 고맙다. 고맙다. 그 세 글자가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말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의를 차려 건네는 감사 인사처럼 들렸다.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쩐지 그 세 글자 안에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가족 사이에 있어야 할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은 부족했고 겉으로 예의를 유지하기 위한 거리감이 조금 더해져 있었다. 나는 웃었다. 어머니, 별 말씀을요. 일찍 쉬세요. 그녀는 객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나와 박현우만 남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짚고 고개를 숙인 채였다. 마치 패배한 조각상 같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푸르스름한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입술은 말라 갈라져 있었고 턱에는 푸른 수염 자국이 올라와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침묵. 내 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하셨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뭐가? 우리 엄마가 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을 때 내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했다며?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가 방금 나한테 말했어. 내 어머니가 너를 막아서 못 가게 했다고. 그의 말투에는 책망이 담겨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 목구멍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것이었다. 엄마는 나를 막은 게 아니야? 나한테 생각해 보라고 한 거야? 뭘 생각해 보라고? 한밤중에 혼자 나가는 게 안전한지 생각해 보라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물론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단순히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하지 못한 더 많고, 더 깊고, 더 꺼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물어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엄마는 이미 와서 객실에서 자고 있었고, 그의 장모님도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그의 딸은 아기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 집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모두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모두 그가 자기 편에 서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에게는 자기만의 편이 없었다. 그는 늘 가운데에 서 있었다. 기둥처럼. 왼쪽에서는 밧줄 하나가 잡아당기고, 오른쪽에서도 밧줄 하나가 잡아당겼다. 그는 곧게 잡아당겨져 거의 끊어질 지경이 되었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다. 현우야. 응.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시는 건 나도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와 형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내가 제대로 물어봐야 해. 어머니 말만 들어서는 안 돼.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놀라움이 어려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은 어머니가 형님한테 욕을 들었다고 하셨지만 형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물어봤냐는 거야. 어머니가 형님 집에서 거의 1년을 지내셨잖아. 그 1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 어머니가 하신 말이 전부 사실일까? 아니면 어머니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일들도 있을까? 그는 침묵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다는 뜻은 아니야?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고 부드럽게 했다. 다만 어떤 일에는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본 건 어머니가 한밤중에 혼자 집을 뛰쳐나와서 가엾고 억울한 모습이지.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한 건 형님 집에서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 함께 지내는 동안 내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두 손은 서로 맞잡혀 있었고 엄지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문지르고 있었다. 내일 형한테 전화해 볼게. 그가 말했다. 응. 고마워, 여보.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뼈마디가 도드라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야른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뒤집어 두 손으로 감싸쥐고 손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너한테 잘해주셨어? 나는 문득 물었다. 지금 일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튀어나왔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객실에 들어가는 순간 박현우가 예전에 말해준 몇몇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떠올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말했었다. 예전에 어머니는 아주 다정했다고. 그에게 천으로 신발을 만들어주고 가장 맛있는 김치전을 남겨두고 그가 아플 때면 밤새도록 침대 곁을 지켜주었다고. 잘해주셨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낙엽 한 장처럼 가벼웠다. 정말 잘해주셨어. 가끔은 내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을 만큼. 이것이 문제의 뿌리일까?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요구, 경계 없는 희생과 요구. 그것들이 세대를 거듭해 뒤엉키며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을 짜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형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엄마가 달라졌어. 그는 무언가의 스위치가 눌린 사람처럼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어느 순간부터 보답을 필요로 하는 게 됐어. 엄마가 나한테 베푼 모든 호의에는 대가가 붙어 있었어. 엄마가 한 달 동안 아이를 봐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너 때문에 가게 장사까지 미뤘다고 했어. 좋은 밥 한 끼를 차려주고 나서 다음번에 다툴 때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넌 만족할 줄 모른다고 했어. 엄마는 내가 빚진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 영원히 다 갚을 수 없는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밤 그렇게 무서웠던 거구나. 내가 말했다. 응. 내가 어머니 입에서 불효자라는 말을 듣게 될까 봐 무서웠던 거야.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이 나를 안 챙긴다고 말할까 봐 무서웠던 거야. 내가 어머니에게 진 빚을 영원히 다 갚지 못할 것 같아서 어머니의 어떤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는 거야. 그 요구가 말이 안 되는 것이든 한밤중에 내 아내를 깨워 나오라고 하는 것이든.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온통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무서워. 그가 인정했다. 그 세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을 들었다. 마치 오래도록 물속에 잠겨있던 사람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같았다. 무서워도 괜찮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돼. 너에게는 너 자신의 인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어. 너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 내가 가장 미안하지 않게 살아야 할 사람을 선택해야 해. 누구? 내 딸. 내가 말했다. 너는 내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오늘 밤에 나처럼 새벽 1시에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불려나가길 바라. 안전한지 합리적인지 따지지도 못하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너는 내 딸이 나중에 경계선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건 그와 그의 엄마 사이의 일이 아니었다. 그와 그의 딸 사이의 일이었다. 그가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훗날 그의 딸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를 만들 것이다. 그가 지금 딸에게 가르치는 것이 효도는 무조건적인 복종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잃는 것은 아니다인지가 딸의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것이다. 거실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격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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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멀리 도로에서는 가끔 차가 지나갔다. 타이어가 도로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밤중이라 유난히 또렷했다. 여보, 미안해. 그가 마침내 그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쉬어 있었다. 오늘 밤 너 혼자 엄마 전화를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됐어. 내가 그 전화를 받았어야 했고 상황을 제대로 확인한 뒤 결정했어야 했어. 너를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됐어? 나를 난처하게 만든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듣는데 익숙했을 뿐이야.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는 피로와 죄책감, 그리고 변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일은 나도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도 나랑 같이 해야 해. 나 혼자 짊어지게 하면 안 돼. 어머니는 내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야. 나는 어머니께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끝도 없고 기준도 없는 방식으로 잘할 수는 없어. 알았어. 나도 내 엄마를 돌봐야 해. 나는 엄마 방 쪽을 가리켰다. 엄마도 내가 필요해. 내 어머니 때문에 내 엄마를 뒤로 밀어둘 수는 없어. 알아. 그럼 자자. 내일 할 일이 많아. 그가 일어나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주었다. 내가 일어설 때 다리가 저려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는데 그가 얼른 나를 붙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단단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가 내 손을 잡는 방식은 예전과 조금 달랐다.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마치 내가 도망가기라도 할까 봐 두려운 사람처럼. 우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창밖으로 하늘 한쪽이 이미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3월의 밤은 짧고 새벽은 금방 찾아왔다.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아주 가벼웠지만 나는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깨가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호흡의 리듬은 잠든 사람의 안정된 숨이 아니라 애써 조절하고 있는 숨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허리에 얹었다. 그의 손이 곧바로 덮여왔다. 마치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빨랐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들어왔고 우리는 깍지를 꼈다. 그는 내 손을 아주 꽉 잡았다. 현우야. 응. 내일 형님한테 전화할 때 처음부터 따지듯이 묻지는 마. 먼저 들어. 다 듣고 나서 말해. 알았어. 어머니와 형님 사이의 갈등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야.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도 없고. 내가 심판이 되려고 하지 마. 넌 심판이 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게 하고 양쪽이 좀 진정하게 한 다음 그때 방법을 생각해. 알았어. 자자. 그는 더 이상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에 힘을 주어 내 손을 제 손바닥 안에 꼭 쥐었다. 아주 귀하고 깨질까 두려운 물건을 쥐듯이. 창밖은 점점 밝아졌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마리, 그 다음에는 두 마리, 세 마리. 마지막에는 제잘거리는 합창처럼 변했다. 서울의 어느 한 구석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이전의 모든 하루와 달랐다. 나는 마침내 마음속에 너무 오래 눌러두었던 말들을 했다. 마침내 내 입장에 섰다. 마침내 이른바 철든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 느낌은 이상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갑자기 가벼워졌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적응이 되지 않았다. 정말 그 짐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고 싶을 정도였다. 그래, 사라졌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나쁘게 대한 것이 아니다. 그저 더 이상 그녀가 부르면 달려오는 도구가 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나는 불효를 한 것이 아니다. 그저 효도 앞에 하나의 전제를 붙인 것이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볼 것. 나는 박현우와 싸운 것이 아니다. 그저 그에게 말했을 뿐이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당신 엄마의 부속품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들은 뒤 내 손을 잡는 쪽을 선택했다. 그거면 충분했다. 날이 밝은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며칠만 있다더니 계속 눌러앉을지, 형님이 전화를 걸어 따지고 들지, 아주버님이 박현우에게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 모든 것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한밤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허둥지둥 집을 나서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다. 마침내 나 자신을 신경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 수업은 엄마가 가르쳐 준 것이다. 31살이 된 어느 봄날 새벽에 엄마는 한 손으로 나를 막아 세웠고 어쩌면 아주 오래 이어졌을지도 모를 실수 하나도 함께 막아 세웠다.